오늘 진행할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낱낱이 해부해볼 주제는 현재 전 세계 기술 인프라의 뼈대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미래 로드맵입니다. 네, 정말 시장의 모든 이목이 쏠린 발표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거대 기술 기업의 그 재무제표 숫자를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이면에서 컴퓨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왜 전환되고 있는지 그 역학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최근 진행된 엔비디아의 수익 보고서 트랜스크립트와 분기별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번 자료에는 정말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꿀 만한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기술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그냥 한 하드웨어 제조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컴퓨팅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플랫폼 전환기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증거죠. 인공지능이 프롬프트에 수동적으로 답변만 하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스스로 문맥을 파악하고 다단계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에이전틱 AI 생태계로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에이전틱 AI, 즉 스스로 행동하는 AI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챗 GPT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무려 13배나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13배요. 네. 이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에요. 글로벌 자본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13배라는 수치는 기존의 시장 예측 모델을 전부 무용지물로 만드는 수준이잖아요. 이번 4분기 총 매출이 6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거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비일반 회계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75.2%, 잉여현금 흐름은 3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무적인 숫자들보다 더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블랙웰 같은 최신 칩 아키텍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없어서 못 파니까요. 네, 근데 놀랍게도 무려 6년 전에 출시된 구형 모델이죠. 암페어 기반 제품들까지 클라우드에서 완전히 매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6년 된 컴퓨팅 하드웨어가 여전히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를 유지한다는 건 기존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I 경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려면 이번 발표에서 젠슨 황 CEO가 언급한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그 DVD 비유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모델을 미리 녹화된 DVD에 비유했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해서 소프트웨어를 빌드해두면 사용자는 그 완성된 결과물을 그냥 반복적으로 실행할 뿐이었죠. 그렇죠.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전력이나 연산 능력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AI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자의 문맥,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해서 그 순간순간에 맞는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생성해냅니다. 즉, 재생이 아니라 매초 끊임없이 추론하고 연산하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 소프트웨어의 개념 자체가 완제품에서 실시간 생산 공정으로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사업자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컴퓨팅 능력은 곧 수액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컴퓨팅 능력이 곧 수익이다? 네, AI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기본 단위는 결국 토큰의 생성입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곧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거든요. 아, 그러니까 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곧 공장의 생산 라인이 몇 개냐와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해요. 그건 칩의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아, 전기요? 네, 현재 전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들은 극심한 전력 제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력망 자체의 한계 때문에 무한정 서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돈이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서버를 못 돌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최신 NVLink 7T 시스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증명됩니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 대비 와트당 성능을 50배 높이고 토큰당 비용을 35배 낮췄거든요. 와트당 50배 성능이요? 네, 제한된 메가와트 환경 안에서 50배 토큰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고객사의 마진율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니까 구형인 암페아조차도 이 엄청난 토큰 생산 수요를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연산 속도가 빠른 칩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이 기업이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의 룰을 어떻게 재설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태계 장악력이 핵심이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베라 루빈 플랫폼의 구성을 보면 그들의 전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베라 CPU와 루빈 GPU를 포함해서 6개의 새로운 칩 구성이 발표되었잖아요. 게다가 훈련용 GPU의 수를 4분의 1로 줄이면서도 추론 비용을 최대 10배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 양산 예정인 플랫폼이죠. 네, 이 플랫폼을 보면 이제 단일 칩 단위의 성능 경쟁은 이미 이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엔비디아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진입장벽의 진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극단적 공동 설계 단계로 진입했어요. 극단적 공동 설계요? 네, 과거처럼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CPU 사고, GPU 사고, 메모리 따로 사서 조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개별 칩이나 노드가 아니라 렉 단위의 컴퓨터 자체를 가장 작은 기본 유닛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십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프로세서처럼 작동하도록 아예 설계 단계부터 통째로 최적화해버리는 거죠. 렉 스케일로 제품을 출하한다는 것은 결국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데이터의 흐름, 즉 통신 속도가 칩 자체의 연산 속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겠네요. 아무리 개별 GPU가 뛰어나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병목이 생기면 결국 전체 시스템의 전력이나 시간을 다 낭비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수만 개의 GPU를 연결하는 거대한 클러스터에서는 이 네트워킹이 곧 시스템의 혈관이자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거든요. 네트워킹이요? 네,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부문 매출이 무려 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5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죠. 네트워킹만으로 11억 달러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인피니밴드나 스펙트럼 X 이더넷 같은 기술들은 그냥 단순한 케이블 연결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병목 없이 흐르도록 통제하는 고도의 시스템이에요. 현재 이 네트워킹 비즈니스만으로 연간 310억 달러 규모를 기록 중인데 2021년에 멜라녹스를 인수할 당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확장입니다. 사실상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의 네트워킹 장비 기업으로 군림하게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한계, 특히 전력과 냉각에 대한 제약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Q&A 세션에서 이런 지구상의 물리적 한계를 우회하기 위한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스페이스 데이터 센터죠.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막연한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렸어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꽤 논리적인 접근이더라고요. 우주 공간에는 태양 에너지가 무한하고 온도는 극저온이잖아요. 그렇죠. 냉각하기에는 최고죠. 하지만 치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를 이용한 공냉식 냉각이 불가능하고 액체 냉각 역시 얼어붙거나 누출될 위험이 커서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열 전도만을 이용해서 이 엄청난 발열을 시켜야 하는 극단적인 물리적 환경입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이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비용, 그리고 대역폭의 한계가 냉각의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전송 비용 문제군요. 네,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 장비들은 페타바이트급의 엄청난 고해상도 이미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 방대한 원본 데이터를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다 쏘아보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전송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 무거운 데이터를 다 내려받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하지만 궤도상에 위치한 허퍼 GPU 기반의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직접 처리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AI를 돌려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의미한 분석 결과나 핵심 인사이트만 압축해서 지구로 쏙 전송하는 거죠. 와, 엣지 컴퓨팅의 개념이 지구 궤도 밖으로까지 확장된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연산해버린다는 패러다임이 우주로 확장된 건데, 그런데 이 현장 연산의 확장성, 즉 물리적 AI 트렌드는 비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디지털 공간의 언어 모델로 시작된 AI가 이제 물리적인 세계의 객체들을 직접 움직이는 뇌로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물리적 현실의 인프라와 결합하고 있는 징후들이 자료 도처에서 확인됩니다. 조만간 출시될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CLA 모델에는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탑재되어서 사실상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로 기능하게 될 겁니다. 자동체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군요. 네, 또한 웨이모나 우버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가 향후 10년 내에 수백만 대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광범위한 로보틱스 협력까지 더해지면서 언어를 이해하던 AI가 이제 공간과 물리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물리적 확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장악 전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이번 자료에 언급된 파트너십들을 보면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철저한 생태계 종속 전략의 교과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낙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오픈 AI가 새롭게 공개한 GPT 5.3 코덱스의 경우 엔비디아 내부 엔지니어들이 칩을 설계하고 코딩하는 데 직접 사용할 정도로 그들의 업무 워크플로우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에는 1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클로우드 모델이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최적화되도록 묶어두었고요. 메타의 오픈소스 전략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메타가 수백만 개의 GPU를 배포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건 역시 결국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엄청난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지연 출원 시장을 겨냥해서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로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라이센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보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칩 판매량 증가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첨단 프론티어 AI 모델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인 쿠다 생태계 위에서 숨쉬고 훈련되며 진화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구조적 해자를 넓히는 과정이죠.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폐쇄형 AI든 오픈소스 AI든 어떤 모델이 시장을 주도하더라도 그 기반 인프라 수익은 결국 엔비디아로 귀결되도록 이미 파이프라인을 쫙 설계해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인프라의 확장을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 국가적인 스케일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순한 IT 기술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이른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그걸 증명하죠. 맞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 비즈니스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성장해 무려 3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300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과거 20세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전력망이나 통신망,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양상이에요. 자국의 언어, 문화, 그리고 국가 데이터를 외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대 국가안보의 핵심 역량이 된 셈이죠. 컴퓨팅 능력이 한 국가의 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오면서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역시 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내포된 외교적, 정치적 입장에 대한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료에 명시된 기업의 전략적, 재무적 사실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재무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 경영진은 현재 발표된 1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중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출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이던스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리스크를 차단한 것이군요. 동시에 중국 내 자국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꽤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최근 대규모 IPO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확보한 중국의 AI 칩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 심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는 거네요. 최고 경영진은 미국이 현재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한 비즈니스적 해법으로 폐쇄적인 장벽을 높이는 것보다는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생태계로 포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특정 지역의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상업 비즈니스를 구동하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만 장기적인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논의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컴퓨팅의 시대는 누군가 사전에 치밀하게 짜놓은 코드를 단순히 실행하는 시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에이전트가 직접 추론하여 토큰을 생성해내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 거대한 플랫폼의 전환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금융이든 제조 현장이든 아니면 콘텐츠 산업이든 그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AI 팩토리 형태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칩 성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톱니바퀴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엔비디아를 쉽게 추격하지 못하는 이유도 오늘 논의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얽혀있는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네트워킹과 아키텍처를 렉 단위로 결합해내는 극단적 공동설계 역량. 이 모든 게 합쳐진 거군요. 네,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해자는 단순히 경쟁사들이 칩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조금 앞선다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개별 부품의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과 생태계 전체의 최적화가 진정한 경쟁력이란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던 물리적 제약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의 한계를 겪고 있다. 이 명제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과제죠. AI 기업의 수익 모델이 토큰의 무한한 생성에 있고 국가의 경제 성장 역시 이 연산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 거대한 인공지능 공장들이 현존하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초과하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력 수급 문제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의 끝은 에너지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인류는 과연 소형 모듈 원전이나 핵융합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혁명을 통해 이 한계를 돌파하게 될까요?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우주 데이터 센터처럼 지구라는 물리적 제약을 아예 벗어나는 방식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AI의 발전 속도가 지구의 에너지 인프라를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의 미래가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강제하게 될지 오늘 하루 깊이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여러분의 호기심이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의 원천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지식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